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 학개론 기본 강좌, 제 35강 주제를 보도록 하겠어요. 그 35강에 대한 내용은 이제 476페이지에 보시는 이제 부동산 관리죠.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페이지 476. 보통 한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를 하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출제를 합니다. 근데 주제가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의에 보시면은 그 부동산 관리라는 것은 이제 부동산 소유자가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최유 이용 상태를 도모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이제 그 부동산은 거기 보시다시피 관리, 유지, 보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유용성을 이제 증대하고자 하는 이제 행위가 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성질이 변경되면서 유용성이 변하는 경우는 이제 개발 논리고 관리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의 이제 물어보지는 않죠. 그리고 다만 내용을 전개할 때 그 세 번째 끄트머리처럼 물리적 경영법, 그러니까 복합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주제고, 그리고 이제 관리의 필요성도 가끔 지문으로 나옵니다. 왜 필요합니까? 라는 식으로 목차만 보시면 돼요. 거기 도시화라든지 건축 기술이 발달해야든지 동그라미 2번처럼 부재 소유자의 요구 등으로 필요하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부재 소유자의 요구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부동산 이제 소재지에 부동산 소유자가 거주하지 못해서 본인이 직접 관리가 어려웠을 때는 누구한테 맡기겠죠. 그래서 이제 부재 소유자의 요구, 그러니까 관리의 개념은 뭐 이런 것이다라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는 이제 이렇게 도시와 건축 기술 발달, 부재 소유자 요구 등으로 필요하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 파트에서 주제가 나올 때 거의 90% 이상이 출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관리의 분류에서 출제를 합니다. 관리 분류. 관리 분류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뭘 관리합니까? 라는 관리 내용이고, 두 번째 관리 분류 중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라는 관리 방식에 대한 논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책에 보니까 큰 2번에 넣고 부동산 관리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이게 90% 차지하는 두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분류 중에서 이거는 관리 내용에 따른 분류다라고 설명하는데, 어쨌든 뭐 책의 목차가 관리의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관리합니까? 라고 설명할 때 역시 부동산학적인 사고방식은 복합 개념적인 논리로 이제 접근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종합 응용 과학으로서의 이제 자세죠. 그래서 첫 번째 논리는 이제 법률적 관리가 있어요. 이 법률적 관리를 이제 보존 관리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다 법률적 관리로 출제합니다. 최근 거기 방가로 3번에 이제 세 번째로 나와 있어요. 요거는 법률적 관리는 말 그대로 법률적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법적인 이제 조치, 뭐 사전 예방 행위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법, 제도, 규제, 정책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법률적 관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 관리가 나옵니다. 예, 경제적 관리를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경영 관리라고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 예, 경제적 관리에는 이제 수익이란 말이 나옵니다. 수익성은 극대화하는 거. 가장 중요한 관리가 경제적 관리겠죠. 그래서 이제 자산적 측면을 강조한 거다라는 식으로 내용이 이제 사실상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 관리라는 말이 나오죠. 기술적 또는 이제 물리적 관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를 유지 관리다라고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기술적 관리에 대한 논리는 그 물리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 요거에 대한 이제 조치 및 사전 예방 행위 이렇게 표현해요. 그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 중에 보면은 26회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물리적 기능적인 조치 이에 대한 사전 예방 행위 이렇게 해놨으면은 이거 기술적 관리라고 하셔야 될 거를 경제적 관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틀리게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개념적인 측면을 보시면 좋겠어요. 대신에 단어가 다 드러나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법, 제도, 정책 이런 말이 나오면 당연히 법률적 느낌이 들죠. 수익이라는 말 나오면 경제고요. 물리 기능 나오면 기술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부동산 관리를 분류하는 체계가 이제 내용에 따라서 법경규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를 협의랑 광의로 또 나눠서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협의는 넓은 의미 관리고 협의는 좁은 의미의 관리겠죠. 광의는 넓은 의미, 협의는 좁은 의미.
그 협의의 부동산 관리가 뭡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뭐죠? 기술적 관리를 협의로 보시고 광의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 합친 것이 광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각각마다 최근 이제 순서가 기술부터 나오는데 기술 바로 밑에 나오는 한 줄짜리 경제적 관리 수익, 순이익 이런 말 나오죠. 그리고 이제 법률적 관리 이제 그 행정 법률적 조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언급한 다음에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뭐 어떻게 출제되냐면은 뭔가 단어가 나와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 내용이 이게 법이냐, 경제냐, 기술이냐, 뭐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이제 법률적 관리의 이제 내용이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어요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과정 중에 이런 말 나오면은 뭐 그 계약이라든지 예약이라든지 이런 편이 나오면은 전부 다 법률 느낌 드시죠. 그리고 권리를 분석한다든지 권리를 이제 조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전부 다 법률적 관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신 내용과 공법 시간에 공부하신 내용을 가지고 덧칠을 하시면 돼요. 뭐 저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토지형 규제 어느 용도 지역에 해당되는지를 관리자는 확인하고 용도 지역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법률적 관리에 대한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책의 오른쪽에 보충학습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가 뭐 디테일하게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관리 부분은 그 책에도 바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대표적 두 가지를 많이 들어요. 회계 관리 또는 수지 관리다라고 표현하죠. 돈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인력 관리, 사람. 그 사람을 이제 관리에는 고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돈하고 사람과 관계되는 경제적 관리다.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 내용들을 보면은 그 경제적 관리에는 계약 관리, 뭐 인력 관리, 그리고 그리고 이제 회계 관리 등이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회계랑 인력 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해당이 되는데 계약 관리를 여기다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론을 공부하셨던 거 있죠? 손익분기점 파악하고, 그 이윤국대점 파악하고, 현금 흐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런 돈의 흐름과 연관되는 내용이 나오면 전부 다 경제적인 측면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무수히 많은 예를 다 낼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 가지고 이제 출제원들은 이제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적 관리 부분은 위생 관리가 이제 첫 번째죠. 위생, 그러니까 청소 같은 거 하는 거야. 청소. 그리고 위생 설비. 뭐 점검 같은 거 하는 거죠. 아파트 단지는 엘리베이터 점검 같은 거. 그리고 위생 설비 보안. 보안은 이제 옛날에 초창기에 한번 나온 것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무슨 관리에 해당합니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보안 관리로서 기술적 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 어떤 사고가 나는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 등을 드는 거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기술적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것이 이제 뭐죠? 이제 위생설비 보안 보존 관리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뭐 적용 같은 거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 관리로서 해당이 돼.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제 이렇게 관리 내용이 법경기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제대로 연결되면은 당연히 이제 옳은 지문인데 서로 엇박자로 연결되면은 이제 틀리게 되더라라는 거. 이게 법경기로 구분하는 게 가장 전통적인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거기 이제 잠깐 참고사항이 뭐냐면은 477페이지 보충학습에 보면은 그 기술적 관리에 위생설비 보안 보존이 이게 적혀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 이제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에 대상 경계 확정을 위한 경계 표시 및 경계 측량 실시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요것이 잘못 판단하면은 토지 경계를 확정하는 거야. 측량해가지고 경계를 이제 내 소유권이 어디까지 정해져 있는지 미치는지를 경계를 확정하는 거. 측량해서 경계를 확정하는 거를 잘못 판단하면 이거 법률적인 냄새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법률적 관리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의 일관된 방향은 단순히 측량해서 구획하는 거, 확정하는 것을 기술적인 측면으로 논하더라고요. 이게 보존적인 측면 이렇게 확정하는 거 이렇게. 그리고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토지 측량에서 경계를 확정하는 것은 이건 뭐라고요? 법률적 관리가 아니라 기술적 관리다. 이게 전통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오래전부터 이제 부동산 관리 내용은 법경기를 해놨었어요. 근데 서구식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새로운 학자가 등장했을 거예요. 그럼 본인들이 책을 쓰면서
똑같은 이제 내용을 답습하면은 좀 성이 안 찼나 봐요. 그래서 외국 책을 이제 번역하는 과정 중에 관리 내용으로서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밑에 부동산 관리의 계층화라는 말이 나오면서 자산 관리, 재산 관리, 시설 관리. 그리고 뜬금없이 이제 그 다음 479페이지 보면 관리 영역에 따라서 자산 관리, 기업 관리, 시설 관리 막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학자들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학자는 관리 내용을 법경규로 하지 않고 자산 관리, 책처럼 재산 관리, 시설 관리하는 학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산 관리, 기업 관리, 시설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산 관리, 건물 임대차 관리, 그리고 시설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문제가 됐어요.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출제위원 들어갔을 때, 이렇게만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지금 수험서에 보면은 이렇게 된 책도 있고, 이렇게 된 책도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검토위원들이 정답 부분을 체크할 때는, 주관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주장한 것만, 그 특정 책에 나온 것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공통적인 것만 이제 시험에 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주장하던 공통적인 부분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산 관리하고 시설 관리는 공통적인 게 있더라.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자산 관리랑 시설 관리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그 책에 이제 477페이지 보면 자산 관리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기출문제에 나온 게 다 집어넣었더라고요. 거기 동그라미 자산관리의 동그라미 1번 포트폴리오, 그리고 바로 밑에 가치 극대화, 그리고 소유자 부을 증진, 수익 극대화 이런 말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1번. 그 나머지 다 똑같은 말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3번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산관리 파트의 종류를 파악할 때 동그라미 4번을 꼭 체크해 주세요. 자산관리에. 그럼 자산관리가 뭐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은 결국 똑같더라고요. 뭐랑 똑같냐면은 이 법률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자산 관리로 이제 묶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자산 관리야. 시험 문제에 보면 그 자산 관리란이라고 이제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은 뭔가 개념이 이제 적혀질 수밖에 없어요. 또 이 개념은 책이 또 따로 나오네. 479페이지 보면 관리 영역이라 해가지고 그 자산 관리라고 나온 두 줄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거기 보면 부를 극대화하게 해서 해당 자산 가치 증진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소유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 증진을 도모하는 거야. 이 가치가 증진이 된다는 것은 특히 경제적 가치가 증진이 되는 거죠. 보통 경제적 관리할 때 이제 자산적 측면을 강조한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은 거꾸로 이제 자산을 집어넣고 법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증진을 도모한다. 이렇게 거꾸로 접근하는 논리가 이제 자산 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치 증진, 소유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 증진. 가치 증진한다는 것은 재산적 가치 증진 안에 부의 극대화를 이제 도모하고자 하는 관리 행위를 자산 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때문에 가치 증진을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 관리다라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이렇게 개념은 479페이지 자산관리 두 줄짜리로 개념 정리하고, 그럼 시험 문제가 자산관리는 뭐가 있습니까? 라는 예가 나와요. 예에 대한 논리는 방금 전에 478페이지에 제일 꼭대기에 동그라미 4번 종류 있죠? 그거를 아시면 돼요. 전부 다 경제적 측면에 대한 논리예요. 매입 매각관리, 재개발 재건축 결정,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위험관리 이런 부분들이 여기다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지. 그것이 보다 자산관리로서 얘가 가끔 나옵니다. 가끔. 그리고 이제 그럼 시설관리는 이제 뭐냐라는 겁니다. 시설관리는 결국 기술적 측면을 대한 관리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시설관리. 그 시설관리에 대한 개념도 이것도 책을 이원화되어 있는데 479페이지에 시설관리라고 개념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각종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기타 여러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형태의 소극적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란 말은 가치 증진까지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고쳐주세요. 설비관리 고쳐주세요. 청소해주세요라고 해서 현상 유지하는 논리입니다. 지금 상태를 유지만 하는 것은 시설관리에 대한 논리야. 이거를 이제 더 같이 증진하는 것은 자산 관리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이거는 소극적 관리다라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 관리에 예를 들어서 그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예가
자, 이 꼭대기 479배 꼭대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이라고 돼가지고 설비, 운전, 보수, 에너지, 청소, 방범안전 등 보안관리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내용들이 뭐랑 똑같냐면 이거랑 같은 거야. 위생설비, 보안, 보존 등을 다루고 있는 게 시설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정리하실 때는 어차피 이게 다 관리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그러니까 479페이지 관리 방식 바로 여기까지 정리할 때 가장 기본이 법률, 경제, 기술로 구분하는 걸 이거를 먼저 정리해 주시고요. 이걸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있더라. 이걸 협이냐 광이냐 할 때는 기술이 협이고 다 합친 것이 광이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자산관리랑 시설관리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산관리 핵심은 경제적 관리다. 그래서 법률적인 측면을 포함한 상태에서 경제적 가치 증진을 도모하는 거다. 그래서 적극적이다. 종류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적인 용어가 들어가면은 이제 요거를 같이 첨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은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고쳐달라. 그럼 현상 유지하는 소극적 관리니까 이런 부분 청소에 대해서 고쳐달라. 보험 이제 사고 나는 걸 대비해서 보험 가입해달라, 그 적용 같은 거 갖고달라,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설 관리에 대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 종류는 여기는 제시된 예들이 보니까 전부 다 요거랑 같은 거야. 그래서 자산 관리는 경제적인 관리로 연결시키면 되시고 시설 관리는 기술적 관리 또 다른 편이라는 걸로 연결시켜 주시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게 관리의 내용으로서 한 세트를 구성하는 첫 번째 주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렇게만 아시면 돼. 그 중간에 재산 관리 내용 보지 마세요. 그것까지 암기하면 좀 건강해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90%를 차지하는 이제 두 번째 주제 내용이 이제는 뭘 관리합니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합니까라는 거야. 그거 보신 것처럼 관리 방식에 대한 논리가 나옵니다. 부동산 관리의 방식. 이건 누가 관리합니까라는 이제 주체에 따른 방식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여기도 보통 세 가지를 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주로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자가관리가 있어요. 자가관리에 대한 내용은 이제 표현할 때 소유자가 이제 소유자하고 관리자가 같은 경우가 이제 자가관리죠. 소유자가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직접 관리라 그러기도 하고 자기관리, 자치관리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거죠. 주로 이제 단독주택 같은 걸 예를 든 적이 있었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위탁관리가 있어요. 위탁관리는 이제 소유자하고 관리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소유자는 소유만 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 위탁관리에 대한 논리죠. 가장 현대적인 관리 방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 위주로 출제가 되는데, 세 번째가 이제 혼합관리가 있어요. 그리고 위탁관리는 같은 말로, 그래서 남한테 맡기네. 그래서 타주관리, 그리고 간접관리, 외주관리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혼합관리가 있습니다. 원래는 혼합관리도 위탁관리의 내용이에요. 차이는 이제 위탁관리는 전 부분을 전부 위탁하는 것이고, 혼합관리는 필요한 부분 일부만 위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위탁 방식은 부분 위탁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얘는 일부만 넘기다 보니까 소유자하고 관리자가 같이 관리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같이.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과도기적 관리 방식이다라고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전통적인 관리 방식은 자가관리고 가장 현대적인 관리 방식은 위탁이고 과도기적 관리 방식은 혼합관리다. 그럼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은 장점하고 단점에 대한 논리가 나오죠. 근데 단점은 보실 필요 없고 장점만 보시면 되는 이유, 장점만 보셔도 돼요. 왜냐면은 이제 자가관리의 장점을 논할 때는 그 장점이 위탁관리의 단점이 되고 위탁관리의 장점이 자가관리의 단점이 된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거기 이제 장점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상식적인 것은 뭐 표현하지 않고 출제원들이 이제 정답 체크로 구성하는 것. 만약에 상식적인 내용이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관리겠어요? 그건 자가관리가 되겠지.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이제 자가관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해 애착심이 강하다. 그러면 애정이 강하다. 그럼 본인 거 본인 스스로 관리하는 거니까 자가관리에 대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야. 이건 다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대신에 이제 기밀 보안 유지면에서 유리하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건데 기밀하고 보안 유지면에서 유리하다라고 표현하면은 이건 당연히 무슨 관리의 장점으로 제시하겠어요? 자가관리의 장점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용상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지. 전문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이거는 위탁관리에 대한 내용이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효율성이래. 투입 대비 산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자가관리는 기대할 수가 없어. 비전문가에서 하는 거니까.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이것도 당연히 뭐다? 위탁관리에 대한 내용이야. 관리의 합리성을 기대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합리란 말이 나와도 이것은 뭐죠? 이것도 이제 위탁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성, 효율성, 합리성 이런 말 나오면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위탁관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종합적인 관리 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종합적인 관리 면 유리하다는 것은 당연히 혼자 다 해본지는 거니까 무슨 관리? 이거는 자가관리로 봅니다. 이렇게. 그 위탁관리는 이제 모든 사람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분야마다 전문가한테 세부적으로 맡기는 거니까 분업화. 관리의 분업화를 이제 도모할 수 있다 그러면은 위탁관리고 종합적으로 혼자 다 한다 그러면 이것은 뭐죠? 자관리가 돼. 그래서 그 장점에 대한 내용 중에 어쨌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동그라미 5번이고요. 그 경험칙에서 문제를 내드렸을 때 실제로 나왔었지만은 좀 많이 틀리는 것이 동그라미 4번이야. 종합적인 관리 면에서 용이하다 이런 말 나오면은 이걸 위탁관리 전문적인 관리로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일 많이 나온 게 동그라미 5번이고 4번이 이제 주의할 사항 종합적인 관리 다 자관리에 대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죠?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애착심이 강하다,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통제력이 강하다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자가관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위탁관리의 이제 장점이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 동그라미 전문적이란 말이 나왔죠. 동그라미 2번도 또 전문적이란 말이 나오고 효율적이란 말이 나오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위탁관리에서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저거죠. 매너리즘 방지라 그래요. 타성에 젖는 거. 매너리즘 방지 면에서 유리한 것이 뭡니까? 그럼 위탁관리를 하셔야 돼. 매너리즘 타성에 젖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자꾸 뒤로 미루는 경우거든요. 그 매너리즘 방지 면에서 유리하다는 거를 자꾸 이거를 자가관리로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자가관리는 본인 스스로 하다 보니까 자꾸 뒤로 미루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매너리즘 방지 면에서 유리하다 하면 유명한 내용이니까 뭐다? 위탁관리. 그리고 이제 관리비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관리비에 나오면 이게 자가인지 위탁인지 판단이 어려운데 안정화란 말에 나오면 이거는 위탁관리를 해야 돼. 진폭이 작게 하는 것이 안정하는 건데 자가관리는 기분 내키는 대로 이제 지출할 수 있다 보니까 관리비가 안정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안정화를 도모했네. 이거는 뭐다? 위탁관리다라는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말고 옛날에 나왔던 것은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도 위탁관리의 장점은 나왔었어요.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죠. 왜? 부동산은 전문가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자가는 반대적인 면에서 좀 뒤집으면 되겠지. 위탁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른 업무에 종사하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적어드린 요 내용들이 아마 정답 체크 항목으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고, 이렇게 연결되면 옳은 지문인데 얘네들을 전부 다 크로스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혼합관리에 대한 논리는 뭐 낼 거는 별로 없어요. 혼합관리 부분은 이제 소유자하고 관리자가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관리하는 논리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유자는 관리자가 같이 할 텐데 내용적인 면에서 소유자는 기밀이 유지되고자 하는 건 본인이 하고 싶어요. 일반적인 형태인데 법률적인 부분하고 경제적 부분은 소유자가 본인이 하고 관리자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하는 형태가 일반적인데 이거 반드시 이 논리에 구속하실 필요는 없고 최근에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소유자는 기술적 관리하고 관리자가 경제를 관리하는 것도 혼합관리 형태로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세 가지 관리 내용 중에 한쪽이 이제 소유자가 다 하면 법경기로 소유자가 다 하면 자가관리가 되고 법경기를 전부 다 전문가한테 맡기면 위탁관리가 되는데 이렇게 법경기를 서로 섞어서 논하면 뭐다? 이게 혼합관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혼합관리에서 그나마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관리를 잘 하면 모르겠는데 관리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책임을 누가 지느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 생겨요. 근데 책임 소재와 관련돼서 누가 책임지느냐? 자가관리랑 위탁관리는 책임 소재가 분명해요. 소유자는 본인이 직접 책임져야 되고요. 관리자는 위탁관리는 관리자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 소재가 분명한데 이거는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누가 책임지느냐, 책임을 떠넘기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위탁관리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틀리게 나온다는 거죠. 혼합관리 하면서
혼합관리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해야 되는데 혼합관리하면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이렇게 출제하는 것이 대다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지문이 이제 요 내용하고 요걸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 체크 항목은 자가랑 위탁에 대해서 이제 체인지가 이렇게 크로스가 돼서 언급했느냐만 주의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게 90%짜리 내용이에요.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분류적인 측면에서 뭘 관리합니까는 내용과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는 방식에 대해서 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90%짜리고 나머지 이제 그 10% 미만에 해당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 오른쪽에 보니까 유지 관리랑 이제 임대차 관리가 나와요. 근데 현실적으로 좀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임대차 관리인데 유지 관리 잠깐 보면은 유지 관리는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세 가지가 있다는 식으로 보시면 돼요. 거기 일상적, 예방적, 대응적 유지활동이 있다 돼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가 있다는 종류를 우선 판단하시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예방적 유지활동이지. 사고 토중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일상적 유지활동하고 이거 대응적,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사후적 유지활동에 대한 대응적 유지활동은 그냥 목차만 보시면 되고 예방적 유지활동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이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예방적 유지활동 보면은 첫 번째 끄트머리에 그 수립된 유지 계획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예방입니다. 전에 수리 사전적 유지활동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요거를 시험에 냈을 때 이렇게 이제 전에 이렇게 해서 사전적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를 대응이다 해가지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많이 내지는 않는 거니까 다시 유지활동에는 그 일상적, 예방적, 대응이 있는데 예방적 유지활동이 제일 중요하다. 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10%짜리를 차지하는 아주 일부분이고 현실적으로 90% 말고 나머지 10%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임대차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것만 이제 부수적으로 더 첨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옛날에 계산 문제도 한번 나왔었는데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서 관리자가 이제 관리하는 과정 중에 소유자의 재산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 관리자의 궁극적인 목적이겠죠. 그랬을 때 이제 용도마다 그 임대차 활동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 이제 언급이 되고 상업용 부동산이 언급이 되고 이걸 매장용 부동산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상업용 돼 있죠. 그리고 공업용 부동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는 이제 사무용 부동산 이렇게도 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임대차 활동인데 뭐 별건 없고 뭐 가끔 지문으로 나오니까 그 먼저 제일 하셔야 될 내용이 관리자가 이제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셔야 돼요. 임차인 선정 기준. 임차인 선정 기준은 이제 주거용 부동산은 거기에 유대성만 보시면 돼. 연대성이 아니라 유대성입니다. 유대성이라는 것은 이제 들어온 임차자끼리 그 유대감이 형성돼야 되는 사이가 좋아야 되죠. 그래서 관리자는 들어오고자 하는 임차자들에 대한테 성향을 이제 다른 이질적인 사람을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뭐 인종이라든지 그 정치적 성향, 그 직업, 연령대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임차자를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하더라고요. 뭐 현실감이 없는 이제 예문이긴 한데 유대성이라는 거를 임차인 선정 기준이다. 무슨 부동산에 대해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상업용 부동산은 가능 매상고야. 시험 문제는 가능 매상고를 이렇게 내죠. 그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인 선정이 가능 매상고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가능 매상고라는 것은 이제 소유자 있죠, 소유자. 소유자의 이제 그 뭐죠, 이제 총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제 가능 매상고다. 매출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업용 부동산하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적합성을 잡으시면 돼. 지어진 공장과 지어진 사무실에 적합한 임차자를 이제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주상공 해놓고 유가적입니다. 유대성, 가능매상고, 적합성이 임차인 선정 기준이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유대성하고 적합성이 출제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이 가능매상고만 실제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특히 유대성은 현실감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게 외국 책을 다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유가적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런 선정 기준에 선정한 임차자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데 임대차 유형이 이제 또 있겠죠. 임대차 유형은 주거용 부동산은 총임대차를 하는 겁니다. 총임대차. 책은 조로 되는데 시험 문제는 총으로 나옵니다. 총임대차에 대한 개념을 꼭 알아두세요. 수님들하고 경비를 포함해가지고 총임대를 지불하는 걸 말하죠. 주거용 부동산에 쓰인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임대차에 대한 논리가 오늘 총임대차를 구성하는 게 뭐냐면은 순임대료하고 여러 가지 경비가 있거든요. 임대차 할 때.
그 임차자가 임대자한테 지불할 때 순임대로가 1억이고 경비가 만약에 이제 1,000만 원이다. 그럼 경비까지 포함해서 그냥 줘버리는 거. 이거를 이제 총임대차라 그래. 그러면 집주인은 총임대를 받아서 본인의 순임대는 본인의 소득으로 잡겠지만은 나머지 경비 부분은 본인이 처리하는 거야. 총수비 납부하고 뭐 납부하고 뭐 납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 납부하고 그래서 경비까지 순임대로에다 경비까지 포함해서 임차자가 지불하는 거 그게 뭐다? 총임대차.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비율임대차죠. 요게 이제 계산 문제도 한번 나왔었는데 비율임대차에 대한 논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임차인의 말 그대로 임차인의 총수입의 일정 비율 임차인의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정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이거를 비율임대차라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리는 이제 나중에 계산 문제를 약간 연습해 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임차인의 총수입의 일정 비율. 그래서 만약에 임차자가 2월 달에 그 총수입이 1,000만 원 발생했다. 근데 계약을 어떻게 했냐? 당신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장사해서 번 돈의 30%를 임대료로 내라. 임차인의 총수입이 1,000만 원인데 30% 임대차 체결 했으니까 뭐죠? 300만 원 임대료 내라라는 거야. 현실적으로 대부분 소규모 상점에 대해서는 비율임대차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주로 백화점 같은 데 입점하는 사람들이 비율임대차 가지고 정해지고 있습니다. 수수료 같은 거를 이제 납부하죠. 이런 논리고 공업용 부동산 같은 것은 순임대차예요. 이 순임대차에 대한 논리는 이제 여기 아까 위에서 보신 것처럼 순임대료하고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임대차는 다 포함해 주는 건데 우선은 순임대차는 뭐냐면은 순임대료만 지불하는 거야. 순임대료 지불하고 다만 이 경비 중에서 어떤 부분을 여기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경비 순임대료를 지불하되 순임대료에다 경비 부분을 어느 걸로 포함시킬 것인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상에 의해서 정해진 경비가 순임대를 포함시켜서 지불하는 이거를 순임대차다라고 얘기합니다. 학문적으로는 이제 경비 중에 어느 거를 포함시킬 것인가 따라서 이게 1차, 2차, 3차로 구분되긴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낸 적은 없고 그냥 순임대차 개념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순임대차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그 순임대차란 이제 순임대를 지불하고 나머지 경비부는 임대인과 협상해서 체결하는 거죠. 포함시킬 여부를 결정하는 거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대차 활동이 이제 그나마 나오는데 주상공에 따라 임차인 선정 기준은 유가적 해놓고 임대차 이용은 총비순 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쭉 이제 여기다 첨가하시면은 99%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저것이 90% 내용, 여기 나머지 한 9% 내용. 나머지 1%는 아주 자질구레한 데서 언급이 되는 경우 있지만 정답 체크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리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책에 보니까 이거 말고 오른쪽에 보면 건물의 생애주기 현상이 있는데 그 왼쪽에 뭐 내용 요소는 안 보셔도 되고요. 건물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학에 보면은 생애주기, 그러니까 생명체를 보는 거야. 부동산도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생명체들이 이제 출생에서부터 소멸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단계만 나타나는 특징들을 관찰해 가지고 나온 내용을 부동산학에서 응용한 겁니다. 근데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생애주기 현상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지역 분석 개념으로 인근지역의 생애주기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심화학습할 때 논하겠지만은 여기 기본 강의 때는 감정평가를 안 할 거니까 이제 지역 분석 들어가면 이제 인근지역 생애주기 현상에서 거기서 다루고 있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개별 분석 개념으로서 이제 건물 자체의 생애주기를 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 생애주기 두 가지가 있더라. 인근지역의 생애주기 현상하고 건물의 생애주기 현상. 이게 책마다 좀 다른데 인근지역의 생애주기 현상은 우리 책에 보니까 감정평가 파트에 들어가 있고요. 건물의 생애주기 현상은 이제 관리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출제되지는 않는데 20회 위에 갑자기 잠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거기 생애주기 현상에 대해서 단계별로 특징만 약간 아시면 되고요. 밑에 양가를 3번에 생애주기 비용은 보지 마세요. 그럼 생애주기 현상에 이건 지워버리고 요 부분은 그냥 참고하세요. 거의 출제되지는 않지만은 뭐 10년 만에 한 번씩 가끔 나오니까 어쨌든 생애주기가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개별 분석으로 건물 자체의 생애주기 현상에 대해서 약간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게 뭐 학자들만 조금 다른데
우리 책에 보니까 첫 번째는 전개발 단계가 있죠.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썼으니까. 전개발 단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건물 등을 짓기 전에 건물을 짓는 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계획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지. 계획을 타당성 분석을 했을 거예요. 개발론에 보셨던 것처럼 타당성 분석에서 뭐 오케이 사인이 나면 그 다음 단계 진행되겠죠. 신축 단계. 그래서 모든 수명은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신축부터 이제 내용이 출발을 쭉 하겠죠. 수명 주기가. 근데 신축 단계에서는 이제 그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지금 막 졌잖아요. 얼마나 따끈따끈하겠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부분,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 물리적, 기능적 부분 유형성이 최고인 시기라고 만약에 물어보잖아요. 이거는 무슨 단계? 신축 단계다라고 하셔요. 지금 막 졌는데 지금 막 졌으면 물도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부분, 기능적인 최고는 신축 단계다. 그러다가 이제 안정 단계에 도래합니다. 안정 단계에 도래했을 때 이제 기본적인 논리는 이걸 이렇게 구분한 적이 최근의 정답인데, 경제적인 유용성이 최고인 시기. 요거 하면은 이거는 언제다? 요거는 이제 안정 단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 기능적인 최고하고 경제 유용성 최고는 구별하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신축하자마자 경제 가치가 최고인 건 아니에요. 이게 좀 중고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럼 주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건물 자체적인 가치보다는 주변 환경을 많이 받는 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지금 막 질 때는 물리적 기능 최고지만은 시간이 좀 경과되면 주변 환경이 긍정적인 받았을 때 경제 가치가 높아질 때는 이제 좀 중고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신축하고 한 몇 년 지나야 되죠. 그런데 경제적인 유용성 최고하고, 물리적 유용성, 기능 유용성 최고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최근 여기 설명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 단계가 길어지는 게 관리자들의 기본적인 목적일 거 아니에요. 관리의 목적은 신축한 부동산의 안정 단계가 지속되는 거.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리에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안정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관리자들은 수명을 가장 장기간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안정 단계고, 그 필요하면 이때 이제 자본적 지출비가 투입이 됩니다. 이때 이 자본적 지출비를 공법상 내용이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뭐죠, 이제 그 리모델링 같은 것은 요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안정 단계에서 이렇게. 그런데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 경제적인 수명이 다 끝나는 시기가 있어요. 안정 단계에 종결되는 시기가 경제적 내용 요소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내용 요소는 경제적 가치가 이제 유지되는 거야. 수익과 비용을 할 때 수익적인 부분 큰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축에서부터 출발한 수명이 안정당에 딱 끝나면은 경제적 가치가 끝난 거야. 그러면은 경제적 수명이 끝나면은 이거는 물리적인 수명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느 단계로 넘어가냐면은 이제 노후 단계로 넘어갑니다. 노후 단계면 경제적 수명이 끝난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존속하는 기간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때 뭘 생각하냐면은 다시 건축해 볼까? 재개발, 재건축을 이때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만약 재개발이 결정되면은 바로 신축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냥 놔두면은 이제 이 수명이 물리적 수명이 끝날 때까지 쭉 진행이 돼요. 물리적 내용 연수가 이제 진행이 되죠. 때문에 내용 연수 수명을 말하는데 당연히 경제 내용수보다는 물리적 내용수가 더 클 수밖에 없고요. 그런 다음에 재개발 등을 만약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완전 폐물 단계에 도래합니다. 이건 멸실 전 단계죠. 아주 슬럼화됩니다. 그래서 전신 안노폐라 그러기도 해요. 단계가 전개발, 신축, 안정, 노후, 완전 폐물, 전신 안노폐 이렇게 해가지고 언급하지만은 어차피 이제 지문으로 뭐 나올까 말까 이제 매우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것만 신축 단계 물리적 유용성 최고, 경제 유용성 최고는 요걸 잘 구별해 주시고, 그러니 관리가 중요해서 부각되는 것은 어차피 관리 파트의 책에 나온 거니까 요거를 살린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다? 중요해서 부각되는 것은 안정 단계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어차피 정답 체크하는 부분은 전신 안노폐. 이 건물의 생애주기 현상이 약간 이제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상황이다라고 언급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가 약간 붙어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관리 파트입니다. 꼭 맞춰야 되는 아주 난이도 면에서 뭐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주제가 되는 것이고, 이번 기본 강좌의 마지막으로 논하는 것이 484페이지에 부동산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마케팅 부분도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어떤 내용이 출제되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파트는 다시 말씀드려요. 내용하고 방식 위주로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